여자 없는 남자들. 무라카미 하루키. 지금까지 여자가 운전하는 차를 적잖이 타보았지만 가오쿠가 보기에 여자들의 운전 습관은 대략 두 가지로 나뉘었다. 지나치다 싶을 만큼 난폭하거나 지나치다 싶을 만큼 신중하거나. 후자가 전자보다 우리는 그 점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훨씬 많았다. 일반론을 말하자면 여자 운전자는 남자보다 조심스럽고 신중하다. 물론 조심스럽고 신중한 운전에 불만을 제기할 이유는 없다. 그래도 그런 운전은 때로 주위 운전자들을 답답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한편 남북한 쪽에 속하는 여자 운전자는 대부분 나는 운전을 잘한다고 믿고 있는 듯 보인다. 그녀들은 대체로 지나치게 신중한 여자 운전자들을 우습게 보고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하지만 그녀들이 대담하게 차선을 변경할 때 주위 몇몇 운전자들은 한숨을 내쉬며 혹은 그리 바람직하지 못한 말을 입에 담으며 브레이크 페달을 급하게 밟는다는 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다. 물론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너무 난폭하지도 너무 신중하지도 않게 극히 평범하게 운전하는 여자들이다. 그 중에는 운전에 상당히 능숙한 여자들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가오쿠는 왠지 그녀들이 계속 긴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뭐가 어떻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할 순 없지만 조수석에 앉아있으면 그런 원활하지 않은 공기가 전해져서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았다. 유난히 목이 타기도 했고 침묵을 메우려고 괜스레 시시한 얘기를 꺼내기도 했다. 물론 남자들 중에도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운전할 때는 대체로 그런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딱히 편안하게 운전한다는 건 아니다. 아마도 실제로는 긴장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럭저럭 그 긴장감과 자기 자신을 자연스레,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분리할 줄 아는 것 같다. 운전에 신경을 기울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평상시처럼 대화하고 행동한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는 식으로. 그런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가오쿠는 알 수 없었다. 그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생각하는 일은 일상적인 레벨에서는 별로 없다. 남녀의 능력차를 느낄 때도 거의 없다. 가오쿠는 직업상 함께 일하는 남녀의 비율이 거의 같고 여자와 일할 때 오히려 더 편하게 느낄 정도다. 그녀들은 대체로 세세한 부분에 주의 깊고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 하지만 운전에 한해서는 그는 여자가 운전하는 차에 타면 옆에서 핸들을 쥐고 있는 사람이 여자라는 사실을 매번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누군가에게 말한 적은 없다. 남들 앞에서 입에 올리기에 부적절한 화제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속 운전기사를 찾는다는 말에 카센터 사장 오바가 젊은 여자를 추천해줬을 때 가오쿠는 그다지 달가운 표정을 지을 수 없었다. 오바는 그런 글을 보고 빙긋이 웃었다. 그 마음 잘 안다는 듯이. 근데요, 가오쿠씨, 그 아가씨 운전 실력 하나는 확실해요. 제가 보장합니다. 괜찮으면 한번 만나보기라도 하시죠. 그래, 자네가 그렇게 말한다면요. 가오쿠는 말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운전기사를 구해야 했고 오바는 믿을 만한 남자였다. 벌써 15년을 알고 지낸 사이다. 머리카락이 철사처럼 뻣뻣했고 생김새는 꼭
도깨비를 연상시켰지만 차에 대해서는 그의 의견을 들어서 손해볼 일이 없다. 확인차 휠 얼라이먼트를 점검할 건데요. 그쪽에 별 문제가 없으면 모레 2시에는 완벽한 상태로 넘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아가씨도 그때쯤에 맞춰 여기로 오라고 할 테니까 시험 삼아 잠깐 이 근처를 같이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마음에 안 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한테 미안해할 건 전혀 없으니까요. 나이는 몇 살쯤이지? 아마 20대 중반일 겁니다. 제대로 물어본 적은 없지만 오바가 말했다. 그러고는 약간 얼굴을 찌푸렸다. 다만 아까도 말했듯이 운전 실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뭐랄까 약간 삐딱한 데가 있어요. 어떻게? 무뚝뚝하고 말수도 적고 담배를 엄청 피워요. 오바가 말했다. 만나보면 아시겠지만 애교가 있다거나 하는 아가씨는 아니에요. 아예 웃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 좀 못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 너무 미인이면 나도 불안하고 괜한 소문이라도 나면 곤란하니까. 그러시다면 딱 좋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운전 실력은 확실한 거지. 그건 두말할 것 없습니다. 여자치고는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잘해요.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나? 글쎄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편의점 일도 하고 택배 트럭 운전도 하고 주로 단기간 아르바이트로 먹고 사는 것 같아요. 더 좋은 자리가 생기면 금세 그만둘 수 있는 일들이죠. 아는 사람 소개로 우리한테 왔었는데 저희도 별로 경기가 안 좋아 새로 직원을 쓸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가끔 필요할 때만 부르고 있죠. 아무튼 제 생각에는 아주 또릿또릿한 아이예요. 적어도 술은 한 방울도 입에 안 대고요. 술 얘기가 나오자 가우쿠의 낯빛이 흐려졌다. 오른쪽 손가락이 저절로 입술에 올라갔다. 그럼 모레 2시에 만나보지. 가우쿠는 말했다.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고 애교가 없다는 점이 그의 흥미를 끌었다. 이틀 뒤 오후 2시 노란색 사부 900 컨버터블은 수리가 끝나 있었다. 오른쪽 앞면의 우그러진 부분은 원래대로 돌아왔고 도장도 경계를 거의 알아볼 수 없게 꼼꼼히 마감했다. 엔진을 정비했고 기어를 재조정했고 브레이크 패드와 와이퍼 블레이드도 새 것으로 교체했다. 세차하고 휠을 닦고 왁스칠까지 마쳤다. 언제나처럼 오바의 작업에는 빈틈이 없었다. 가우쿠는 벌써 12년째 그 사부를 몰았고 주행 거리는 10만 킬로미터를 넘어섰다. 캔버스 지붕도 점점 추레해져 갔다. 비가 세차가 내리는 날에는 틈새로 물이 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 하지만 아직은 세차를 살 마음이 없었다. 지금까지 큰 말썽도 없었고 무엇보다 그는 이 차에 개인적인 애착을 갖고 있었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차 지붕을 열고 운전하는 게 좋았다. 겨울에는 두툼한 코트에 머플러를 목에 두르고 여름에는 모자와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핸들을 잡았다. 기어를 올리고 내리는 것을 즐기며 도쿄 시내를 이동하고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느긋하게 하늘을 바라보았다. 흘러가는 구름이며 전깃줄에 앉은 새들을 관찰했다. 그런 일들은 이제 그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일부였다. 가우쿠는 사부 주위를 천천히 한 바퀴 돌며 레이스 전에 말의 컨디션을 확인하는 사람처럼 여기저기 꼼꼼하게 점검했다. 사부를 새 차로 구입했을 때 아내는 아직 살아있었다. 노란 보디 컬러는 그녀가 고른 것이다.
처음 몇 년 동안은 곧잘 둘이서 드라이브를 했다. 아내는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핸들을 잡는 건 언제나 가오쿠의 몫이었다. 먼 여행도 몇 번 했다. 이즈, 하코네, 나스에 갔었다. 하지만 그 뒤 10년 가까이는 거의 항상 그 혼자서 탔다. 아내가 죽은 뒤 몇 명의 여자를 사귀었지만 이상하게 그녀들을 조수석에 앉힐 기회는 한 번도 없었다. 교회로 나가는 일도 업무상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없어졌다. 역시 여기저기 조금씩 상한 곳은 있지만 아직은 괜찮습니다. 오바는 대형견의 목을 쓰다듬듯이 대시보드를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문지르며 말했다. 믿을 만한 차예요. 이 시절에 스웨덴 차들이 제법 튼튼하게 나왔죠. 전기 계통에 신경을 써야 하지만 기본 메커니즘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비도 제때제때 착실히 해오셨고요. 가오쿠가 필요한 서류에 사인하고 청구서의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을 때 그 아가씨가 왔다. 키는 165cm 정도. 뚱뚱하진 않지만 어깨가 넓고 몸이 탄탄해 보였다. 목덜미 오른쪽에 큼직한 올리브만한 보라색 타원형 반점이 있었지만 본인은 그게 남들 눈에 띄는 것에 딱히 저항감이 없는 모양이었다. 순 많은 검은 머리는 걸리적거리지 않게 뒤로 묶었다. 어느 모로 보더라도 미인이라고는 할 수 없었고 오바가 말했듯이 몹시 퉁명스러운 인상이었다. 뺨에는 여드름 자국이 조금 남아있었다. 눈은 크고 눈동자가 또렷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의심 많은 듯한 빛을 띠었다. 눈이 큰 만큼 그 색깔도 짙어 보였다. 두 귀는 넓고 커다래서 마치 상간벽지에 세워둔 수신기 같았다. 5월에 입기에는 좀 두툼하다 싶은 남성용 헤링봉 재킷에 갈색 면바지를 입고 검정 컨버스 스니커즈를 신었다. 재킷 안에는 흰색 긴 소매 티셔츠. 가슴은 상당히 큰 편이다. 오바가 가오쿠를 소개했다. 그녀의 이름은 와타리라고 했다. 와타리 미사키. 미사키는 한자가 아니라 히라가나로 써요. 필요하시면 이력서를 준비하겠습니다만. 그녀는 어딘가 도전적으로 들리는 투로 그렇게 말했다. 가오쿠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이력서까지는 필요 없어. 수동도 운전할 줄 알지? 수동 좋아하죠.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심지 굳은 채식주의자가 양상추를 먹을 줄 아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처럼. 오래된 차라서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필요 없어요. 한동안 택배 일을 했거든요. 도쿄 시내 지도는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시험 삼아 이 근처를 좀 돌아볼까? 날씨가 좋으니까 지붕은 열고 가지. 어디로 가죠? 가오코는 잠시 생각했다. 지금 서 있는 곳은 시노하시 근처다. 댕긴지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메이지야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거기서 잠깐 쇼핑한 다음에 아리스가와 공원 쪽으로 언덕길을 올라서 프랑스 대사관을 지나 메이지 거리로, 그리고 이곳으로 돌아오지. 알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일일이 경로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오바에게서 열쇠를 받고는 운전석 위치와 미러를 재빠르게 조정했다. 어디에 어떤 스위치가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한 차례 시험했다. 재킷 가슴팍 호주머니에서 초록색 레이벤 선글라스를 꺼내 썼다. 그러고는 가오쿠를 향해 슬쩍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가 다 되었다는 뜻이다. 카세트 테이프. 그녀가 카 오디오를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카세트 테이프를 좋아해. 가오쿠가 말했다.
CD보다 다루기 쉬워. 대사 연습하기에도 좋고. 오랜만에 보네요. 내가 운전을 시작하던 무렵에는 8트랙이었어. 가오코는 말했다. 미사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을 보아하니 8트랙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았다. 오바가 보장했던 대로 그녀는 뛰어난 드라이버였다. 조작 하나하나가 매끄럽고 어색한 데가 없었다. 도로가 혼잡해서 종종 신호에 걸릴 때도 그녀는 엔진 회전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유의하는 것 같았다. 시선의 움직임을 지켜보면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일단 눈을 감으면 가오코는 기어가 거듭 변속된다는 걸 거의 느끼지 못했다. 엔진 소리의 변화에 귀를 기울이고서야 겨우 기어비의 차이를 알아챌 정도였다. 엑셀이나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부드럽고 신중했다. 또한 무엇보다 다행인 건 이 아가씨가 시중 편안하게 운전한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차를 운전하지 않을 때보다 오히려 운전할 때 더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다. 퉁명스럽던 표정이 누그러들고 눈매도 얼마간 온화해졌다. 다만 말수가 적은 것은 여전했다. 질문을 받지 않으면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가오코는 그것이 딱히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도 일상적인 대화를 그리 잘하는 편이 못 된다. 서로 속속들이 잘하는 상대와의 내실 있는 대화를 싫어하진 않지만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입을 다물고 있는 편이 좋았다. 그는 조수석에 몸을 묻고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항상 운전석에서 핸들을 잡았던 그에게는 그 시점에서 바라보는 거리 풍경이 신선하게 느껴졌다. 교통량이 많은 가이엔니시 거리에서 시험삼아 몇 번 평행 주차를 시켜보자 그녀는 요령 있고 적확하게 해냈다. 감이 좋은 아가씨다. 운동신경도 뛰어나다. 신호를 오래 기다리는 동안에는 담배를 피웠다. 좋아하는 브랜드는 말보로인 모양이었다. 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뀌면 곧바로 담배를 껐다. 차가 달리는 동안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꽁초에는 립스틱이 묻어있지 않았다. 손톱에 매니큐어도 바르지 않았다. 화장이라는 걸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았다.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아리스가와 공원 근처에서 가오쿠가 말했다. 말씀하세요. 와타리 미사키가 말했다. 운전은 어디서 배웠지? 훗카이도 산속에서 자랐어요. 10대 중반부터 차를 몰았죠. 차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거든요. 골짜기에 있는 동네라 해가 잘 들지 않아서 1년의 절반은 도로가 동결되어 싫더라도 운전 실력이 좋아지죠. 하지만 산속에서 평행 주차를 연습할 순 없었을 텐데 그녀는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도 없는 우문이라는 뜻일 것이다. 갑자기 운전기사가 필요해진 사정은 오바 씨에게서 들었나? 미사키는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며 악센트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오쿠 씨는 배우고 요즘 일주일에 엿새는 연극 무대에 서고 있다. 공연장까지 직접 운전해서 간다. 지하철도 택시도 좋아하지 않는다. 차 안에서 대사 연습을 하려고. 그런데 얼마 전에 접촉사고를 내서 면허가 정지됐어요. 술을 좀 마셨고 시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던데요. 가오쿠는 고개를 끄덕였다. 꼭 남이 꾼 꿈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었다. 경찰이 지정한 안과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녹내장 징후가 발견됐어. 시야 결손이 있다는 거야. 오른쪽 구석에. 여태까지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음주운전은 알코올 수치가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처리할 수 있었다. 매스컴에 새어나가지 않게 조치도 했다. 하지만
시력 문제는 소속사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지금대로라면 오른쪽 뒤에서 차가 다가와도 사각에 걸려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재검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절대로 운전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가오쿠 씨, 미사키가 물었다. 가오쿠 씨라고 불러도 되나요? 본명이에요? 본명이야. 가오쿠가 말했다. 복이 많을 것 같은 성씨지만 아무래도 별 효험이 없는 모양이야. 일가 친척 중에 부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그러고 가오코는 그녀에게 전속 운전기사 급여로 한 달에 얼마를 지불할 수 있을지 말했다.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오쿠 소속사에서 지출 가능한 한도였다. 가오쿠는 어느 정도는 세간에 이름이 알려졌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는 배우는 아니고 연극 무대에서 벌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다. 가오쿠급의 배우에게는 몇 달뿐이라고 해도 전속 운전기사를 쓴다는 것 자체가 예외적인 호사였다. 근무 시간은 스케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요즘에는 연극이 중심이니까 오전 중에는 거의 일이 없어. 점심때까지 푹 자도 돼. 밤에는 늦어도 11시에는 퇴근할 수 있게 하지. 더 늦은 시간에 차가 필요할 경우는 택시를 타고 되도록 일주일에 하루는 휴일을 준다. 그거면 됐어요. 미사키는 지극히 간단하게 말했다. 일 자체는 그리 힘들지 않을 거야.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기하는 시간이 더 고역일지도 모르지. 미사키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그보다 힘든 일을 지금까지 산더미처럼 경험해왔다는 표정이었다. 지붕을 열었을 때는 담배를 피워도 괜찮아. 하지만 닫았을 때는 피우지 말았으면 해. 가오쿠는 말했다. 알았어요. 자네가 바라는 건 딱히 없어요. 그녀는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기어를 저속으로 바꿨다. 그리고 말했다. 이 차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 이후의 시간을 두 사람은 침묵으로 보냈다. 카센터에 돌아가자 가오쿠는 오바를 곁으로 불러서 말했다. 저 아가씨를 쓸게. 다음날부터 미사키는 가오쿠의 전속 운전기사가 되었다. 그녀는 오후 3시 반 에비스에 있는 가오쿠의 맨션에 도착해 지하 주차장에서 노란색 사부를 끌고 나와 그를 긴자의 극장까지 태워다 주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지붕은 내내 열어두었다. 가는 길에 가오쿠는 항상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놓고 조수석에서 거기에 맞춰 대사를 읊었다. 메이지 시대 일본으로 무대를 옮겨 번안한 안톤 체오프의 바냐 아저씨였다. 그는 바냐 아저씨 역을 맡았다. 대사는 전부 완벽하게 암기했지만 그래도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날마다 따라뵐 필요가 있었다. 오랜 습관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곧잘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를 들었다. 그가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를 좋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증나지 않는 음악인데다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기에 혹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좀 더 가벼운 음악이 듣고 싶을 때는 오래된 아메리칸 록을 들었다. 비치보이스, 레스컬스, 크리스턴스, 템프테이션스, 가오쿠의 젊은 시절에 유행한 음악이다. 미사키는 가오쿠가 트는 음악에 대해 딱히 감상을 말하지 않았다. 그녀가 그런 음악을 좋아하든지 듣고 있기 괴롭다고 생각하는지 혹은 전혀 듣고 있지 않은지 가오쿠는 어느 쪽이라고 판단할 수 없었다. 감정의 움직임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아가씨였다. 다른 때는 옆에 누가 있으면 긴장해서 도저히 소리내어 대사 연습을 할 생각도 못하지만
미사키의 경우에는 그 존재가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가오코는 그녀의 무표정하고 무뚝뚝한 면이 감사했다. 그가 옆에서 아무리 큰 소리로 대사를 읊어대도 그녀는 마치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굴었다. 어쩌면 정말로 아무것도 귀에 들어가지 않은지도 모른다. 그녀는 항상 운전에 신경을 집중했다. 혹은 운전이 가져다주는 특수한 선의 경지에 빠져 있었다. 미사키가 자신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가오코는 짐작이 가질 않았다. 조금쯤은 호의를 품고 있는지, 아무런 흥미도 관심도 없는지, 혹은 신물이 날 만큼 역겨운 걸 그저 일자리가 필요해서 꾹 참고 있는지 그것조차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어떻게 생각하든 가오코는 딱히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는 이 아가씨의 매끈하고 확실한 운전 솜씨가 마음에 들었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점도 마음에 들었다. 무대에서 내려오면 가오코는 곧바로 분장을 지우고 옷을 갈아입고서 빠르게 극장을 뒤로했다. 뭉구적거리고 앉아있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배우들과의 개인적인 교제도 거의 없다. 휴대전화로 미사키에게 연락해 대기실 입구에 차를 대라고 한다. 그가 나가면 노란색 사브 컨버터블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10시 반이 좀 넘어 에비스의 맨션에 도착한다. 그것이 거의 매일 되풀이되었다. 다른 일이 생길 때도 있었다. 텔레비전 연속곡 녹화를 위해 일주일에 한 번은 도쿄 시내의 방송국에 나가야 한다. 평범한 형사물이지만 시청률이 꽤 높고 개런티도 쏠쏠했다. 그는 주인공 여형사를 도와주는 점술가 역이었다. 배역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 그는 변장을 하고 몇 차례 직접 거리에 나가 진짜 점술가인 척 지나가는 사람들의 점을 쳐주었다. 제법 잘 마친다는 소문까지 났다. 저녁 때는 녹화를 마치고 그 길로 서둘러 긴자의 극장으로 향했다. 이 시간이 가장 아슬아슬했다. 주말에는 낮 공연을 끝내고 연기학원에서 야간반 수업을 했다. 가오코는 젊은 친구들을 가르치는 게 좋았다. 거기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것도 모두 미사키의 몫이었다. 그녀는 아무 문제 없이 예정대로 그를 여기저기로 태워다 주었고 가오쿠도 그녀가 운전하는 사부의 조수석에 앉아있는 것에 익숙해져 갔다. 때로는 깊이 잠들 때도 있었다. 날이 따뜻해지자 미사키는 남성용 헤링봉 재킷을 벗고 얇은 여름 재킷으로 갈아입었다. 운전할 때 그녀는 반드시 두 재킷 중 하나를 챙겨 입었다. 아마 기사 제복 대신인 모양이다. 장마철이 되자 차 지붕을 닫는 날이 많아졌다. 조수석에 앉아있는 동안 가오코는 죽은 아내에 대해 자주 생각했다. 미사키가 운전을 맡아준 이후로 왜 그런지 아내 생각이 자주 났다. 아내 역시 배우로 그보다 2살 아래였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가오쿠는 성격 배우로 통했고 들어오는 배역도 약간 괴팍한 조연인 경우가 많았다. 얼굴은 좀 지나치게 긴 편이고 머리칼은 젊은 시절부터 이미 해싱해싱해지기 시작했다. 주연 배우에는 맞지 않는다. 그에 비해 아내는 전형적인 미녀 배우였고 주어지는 역할이나 수입도 그에 걸맞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가오쿠가 오히려 개성 있는 연기파 배우로 점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래도 두 사람은 서로의 포지션을 인정했고 인기나 수입의 격차가 그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가오쿠는 그녀를 사랑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는 29살이었다. 강하게 마음을 빼앗겼고
아내가 죽을 때까지. 그때 그는 49살이었다.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결혼 생활 동안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잔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럴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딱히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하지만 아내는 이따금 다른 남자와 잤다. 가우쿠가 아는 한 상대는 모두 4명이었다. 최소한 정기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가졌던 남자가 4명이었다는 얘기다. 물론 아내는 그런 얘기를 입도 뻥끗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다른 장소에서 다른 남자에게 안겼다는 것을 그는 금세 알 수 있었다. 가오쿠는 그런 쪽의 감이 원래 좋은 편이고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정도 기미는 싫더라도 느껴지게 마련이다. 상대가 누구인지도 그녀의 말투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자는 상대는 언제나 영화에 함께 출연하는 배우였다. 그것도 연하인 경우가 많았다. 관계는 영화 촬영이 진행되는 몇 달 동안 이어지다가 대개는 촬영이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듯했다. 똑같은 상황이 똑같은 패턴으로 4번 반복되었다. 왜 그녀가 다른 남자들과 자야 하는지 가우코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도 이해하지 못한다. 두 사람은 결혼한 이래 부부로서 그리고 생활의 파트너로서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나면 다양한 문제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열성적으로 나누었고 서로를 신뢰하고자 노력했다. 우리 부부는 정신적으로나 성적으로나 잘 맞는 편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주위 사람들도 그들을 사이 좋은 이상적인 커플로 인정해 주었다. 그런데도 왜 다른 남자들과 잠자리를 함께 했는지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이유를 마음먹고 물어봤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는 자주 그렇게 생각했다. 실제로 그 질문을 입 밖에 낼 뻔한 적도 있었다. 당신은 대체 그들에게서 뭘 원했어?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했어? 그녀가 죽기 몇 달 전의 일이었다. 하지만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죽음과 싸우는 아내를 향해 차마 그런 말을 할 순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어느 것 하나 설명해 주지 않은 채 가오쿠가 사는 세계에서 사라졌다. 하지 못한 질문과 듣지 못한 대답. 그는 화장터에서 아내의 뼈를 수습하면서 말없이 그런 생각에 잠겼다. 누군가가 귀에 대고 건네는 소리도 듣지 못할 만큼 깊이.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가우쿠에게는 물론 괴로운 일이었다. 괴롭지 않을 리가 없다. 눈을 감으면 이런저런 구체적인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상상하고 싶진 않았지만 상상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상상은 예리한 칼날처럼 시간을 들여 사정없이 그를 점였다. 끝까지 아무것도 몰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 그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자 삶의 자세였다. 설령 아무리 극심한 고통이 닥친다 해도 나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 아는 것을 통해서만 인간은 강해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상상보다 더 괴로운 것은 아내가 품고 있는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안다는 걸 아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는 것이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 속으로는 보이지 않는 피를 흘리면서도 얼굴에는 항상 온화한 미소를 짓는 것.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크고 작은 일상의 일들을 하고 별 내용 없는 대화를 나누고 침대에서 아내를 품에 안는 것. 그것은
살아있는 몸뚱이를 지닌 평범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가오쿠는 프로 배우였다. 자신의 몸에서 벗어나 타인을 연기하는 것이 그의 생업이다. 그리고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연기했다. 관객이 없는 연기를. 하지만 그것만 제외하면 두 사람은 대체로 만족스럽고 파란없는 결혼 생활을 보냈다. 둘 다 일이 순조롭게 풀렸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다. 20년 가까운 결혼 생활 동안 그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섹스를 했고 적어도 가오쿠의 관점에서는 만족스러운 것이었다. 아내가 자궁암에 걸려 눈 깜짝할 사이에 죽어버린 뒤 그는 몇몇 여자들을 만났고 자연스레 잠자리도 함께했다. 하지만 아내와의 관계에서 느낀 친밀한 기쁨을 맛볼 순 없었다. 전에 경험한 일을 다시 되풀이하는 듯한 마일드한 기시감만 있었을 뿐.